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토 국가가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두고 추측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그린란드는 마치 얼음으로 덮인 조용히 잠든 하얀 거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만적인 정적 아래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급 군사위기 가운데 하나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갖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간단명료한 문장인데 이 간단함이야말로 외교를 얼려버리는 데는 최적의 온도라는 게 문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비극이 아직도 끝날 기미가 없는데 이제는 북극의 얼음까지 거래의 단어장에 올라온 셈이니까요. 2026년 1월 우리는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정학적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눈을 떴습니다. 지각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급격한 전환의 가능성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다른 NATO 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 나토 동맹은 러시아 전차나 중국 미사일 때문에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자기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입장을 겨누는 바람에 붕괴 시나리오의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좋은 방식으로든 힘으로든 가져가겠다고 위협한 그 발언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을 보며 규칙 기반 질서를 입에 올리던 세계가 이제는 동맹 내부에서 규칙이 얼마나 얇은 얼음인지 확인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유럽 전역의 전례 없는 경보 상태를 촉발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는 분명합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미국 접수 위협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의 지도자들과 덴마크 정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워싱턴의 선바환 움직임에 대응해 그린란드로 군사 물자와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뤼셀은 긴장으로 날이 서 있습니다. 히토류, GIUK 갭, 유럽, 중국 협력 구도, 그리고 나토 제5조의 역설까지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상황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북극의 얼음 위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온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외교적 예의를 한쪽에 치워두고 그린란드에 대한 의도, 아니 위협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에 대해 뭔가를 할 겁니다. 좋은 방식으로든 더 어려운 방식으로든 트럼프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는 쉬운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싶지만 쉬운 방식이 안 되면 어려운 방식으로 해야 할 겁니다. 이 발언은 외교가 잠시 중단되고 혼돈의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순간의 선언이었습니다. 세계가 덴마크의 반응을 지켜보는 사이 코펜하겐에서 베를린으로 파리에서 스톡홀름으로 이어지는 신경선을 따라 전례 없는 군사 움직임이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이 워싱턴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방어 반사신경을 작동시키는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북대서양의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독일 정찰팀, 프랑스 해군 전력, 스칸디나비아 특수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 얼음의 장벽을 세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이 있다면 설마가 가장 비싼 단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 유럽은 지금 그 단어를 급히 지우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아침 펜타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모든 움직임에 맞춰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트럼프의 발언 이후 그린란드에 군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취한 가장 급진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행보 가운데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작전명은 IC 리졸브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웨덴 총리는 덴마크의 요청에 따라 스웨덴 군 인력이 그린란드로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토 가입의 잉크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스웨덴은 북방에서 존재감을 굳히고 있습니다. 장교들만이 아니라 혹한의 달인으로 알려진 CV-90 보병 전투장 갑차와 아처 자주포 체계까지 그린란드 빙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독일군 분데스베어는 누크 시내를 돌아다니는 13명 규모의 정찰팀 같은 상징적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독일은 영구적 성격의 아틱 센티널 임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18시간 이상 채공하고 500km 범위를 지휘할 수 있는 유로드론 체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어 네덜란드와 캐나다도 그린란드로 군사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맹 내부의 의견 차이는 물리적 분열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상징적 깃발 경쟁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지원도 곧바로 뒤따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 국가의 주권이 위협받는다면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하며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그린란드 방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가 핵 운용 능력을 갖춘 라팔 전투기를 전개하는 것은 유럽의 억지력을 말 그대로 성층권까지 끌어올리는 조치입니다. 반경이 1850km에 이르는 이 전력은 말이 거칠어지는 순간 결국 하늘이 더 시끄러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늘 그랬듯 한쪽의 결의는 다른 쪽의 배치로 번역되기 마련입니다. 판을 바꾸는 진짜 변수는 영국의 등장입니다. 런던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왕립, 해군 함정과 전투기를 지역에 전개하겠다는 계획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사이 캐나다의 CP-140 오로라 해상 초계기는 9,000km급 작전 반경을 바탕으로 하늘을 감시하며 공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장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파견되는 병력은 상징적 평화유지군이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NATO 임무라는 이름으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려는 계획은 실질적인 억지 조치이자 우리는 여기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드릭센과 그린란드 행정부의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 메스 프레드릭 니엘센은 외교 노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국과 덴마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덴마크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덴마크 왕국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유럽 연합을 선택합니다. 독일군이 그 유명한 소극적 기조를 접어두고 영하 40도에서도 작전 가능한 특수부대를 미국이라는 가장 가까운 동맹과 긴장이 고조된 지역으로 보냈다는 사실은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베를린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린란드를 방치하면 내일은 발트 3국이나 동유럽의 문을 두드리는 다른 거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누크를 기점으로 방어선을 외교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자율적 권력으로 전환하는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유럽은 워싱턴을 마비시킬 또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무역이라는 바주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한 것처럼 전장은 참호만이 아니라 공급망과 결제망 그리고 시장 접근권 위에서도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한 진짜 반격입니다. 미국이 보호막을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며 유럽은 동쪽 워싱턴이 최대의 적으로 규정한 중국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영토, 즉 그린란드에 눈을 돌린다면 유럽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말 마크롱의 중국 방문에서 뿌려진 씨앗은 이제 워싱턴을 공황에 빠뜨릴 유라시아 경제협정으로 자라날 조짐을 보입니다. 오늘 유럽연합은 미국을 향해 닫힌 문 뒤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미국 기업의 시장을 닫고
중국의 시장을 열겠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브뤼셀은 미국과의 모든 무역 협정을 동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애플, 테슬라, 구글 같은 미국 기술 거인들을 유럽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는 법적 규정, 디지털 시장법을 전시 모드처럼 가동할 태세입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유럽 시장을 잃는 순간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재의 파급을 목격했던 유럽이 이제는 제재를 넘어 시장 자체를 무기화하려는 단계로 올라서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유럽은 중국과의 관세 장벽을 낮추고 히토류 거래에서 베이징과 직접적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는 중국을 막기 위해 그린란드를 원하지만 그 움직임은 오히려 유럽을 중국 쪽으로 접시에 올려내미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말하는 킬박스,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또 하나의 아이러니처럼 상대를 막겠다는 조치가 때로는 자신의 길을 막는 결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군사적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진짜 지진은 법과 철학의 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토의 유명한 제5조를 압니다. 우리 중 한 명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잠재적 충돌에서 당사자들이 동맹 내부 구성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토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 역설이며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 실패 가능성입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는 깊은 불안과 혼란이 우세하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사무총장실의 전화는 아마도 쉴 틈이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토를 구했다. 내가 없었으면 나토는 오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NATO는 내가 전적으로 NATO를 지지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내가 나토를 살렸다. 내가 없었으면 지금 당신들에게 나토는 없었을 것이다. 그린란드 거래가 나토에 영향을 준다면 그래도 좋다. 그는 동맹의 미래를 흥정의 칩으로 본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럽 각 수도에서 논의되는 시나리오는 매우 ಗಂಭೀರ합니다. 은퇴한 프랑스 장군 미셸 야코브의 말은 위기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나토가 끝나면 우리는 그들을 람슈타인에서 나폴리에서 쫓아낼 것이다. 지중해에 남을 배 한 척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여기서 쫓아낼 것이다. 이런 발언은 긴장이 얼마나 고조됐는지 증명합니다. 이 법적 불확실성은 현장에 매우 위험한 파급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지휘 체계에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미국 의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그린란드를 상대로 무력 사용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불법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며 내부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그린란드를 상대로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지금 북극에서 벌어지는 일은 냉전이 아니라 동맹 신뢰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양측 모두가 물러서면 약해 보인다는 프레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체면 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벼랑으로 몰고 가는지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 얼음으로 덮인 섬을 그토록 원합니까? 답은 지도만이 아닙니다. 그 빙하 아래에 숨은 수조 달러급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조금 더 깊이 넣어 보겠습니다. 얼음 아래로 말입니다. 국가 안보와 주권이라는 수사 아래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이 숨어 있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그린란드는 전략적 위치일 뿐 아니라 주기율표에서 가장 값비싼 원소들이 잠든 거대한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히토류입니다. 현대 생활과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마법 같은 금속들입니다. 스마트폰의 칩에서 F-35 전투기의 칩까지, 전기차 배터리에서 풍력 터빈까지,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공급을 마음대로 제한해서 방산업을 조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 그린란드의 크바네펠드 광산은 이 독점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아래에서 우라늄, 네오디뮴, 그리고 다른 핵심 광물들이 수조 달러 가치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집착은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 기술 거인들에게 안전한 원자재를 제공하려는 계산에 기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사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 그린란드는 러시아나 중국이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겠다. 반면 유럽은 이 자원을 자신들의 녹색 전환과 디지털 독립 계획의 연료로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산업혁명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면 유럽 산업은 원자재에서 워싱턴에 더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지켜내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위에서 병사들이 경계하는 동안 사실상 증시와 산업 거인들은 이 체스판의 결말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그림에서 누가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을 얻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과 베이징입니다. 그들은 서방 동맹 내부의 긴장을 면밀히 그리고 어딘가 즐거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낸 균열 위에 또 다른 균열이 겹겹이 쌓이는 장면이니까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이것은 뜻밖의 지정학적 기회입니다. 푸틴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해 건실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계획에는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다. 러시아는 이런 발언으로 미국의 목표를 강조하고 유럽 여론의 우려를 자극하며 동맹 내부의 틈을 더 벌리려는 계산을 깔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방 함대와 핵잠수함에게 가장 중요한 관문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의 좁은 회랑, GIUK 갭입니다. 그런데 그 회랑을 통제해야 할 동맹국들 사이에 신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토의 대잠수함 협조에 약점이 생기면 러시아 잠수함은 대서양에서 더 넓은 기동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보다 실용적인 관망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유럽과 미국의 균열을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프로젝트를 위한 기동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는다면 아시아 시장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서방의 흔들리지 않는 단결 이미지가 훼손되는 동안 동방블록은 이 균열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그는 의도치 않게 경쟁자들에게 지정학적 선물을 건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부 논쟁으로 분열되고 내부 경쟁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서방 세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비극이 이미 세계를 지치게 만들었는데 그 지친 세계가 이제 동맹 내부 갈등으로 또 한 번 체력을 소모하는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린란드 위기는 단순한 땅 다툼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세계를 형성해 온 안보 구조에 대한 가장 건실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거래적 기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녹는 것은 얼음만이 아닙니다. 외교적 관행과 무조건적 신뢰의 감각도 함께 녹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의 그린란드 파병은 동맹 내부의 새로운 균형, 더 자율적인 유럽 방위의 발걸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가 아니라 입장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어떻게 끝나든 나토 내부의 역학은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한 번만 의심받아도 충분히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보여준 것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국가는 동맹의 미래를 재평가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 프로그램의 마무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분석을 저는 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